북적북적 사람들로 붐비는 이 저가커피 매장. 흔한 출근길 풍경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여기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입니다. 한국산 저가커피 매장이 일본에 상륙하자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설 만큼 큰 인기라는데, 아니 그럼 일본에 지금까지 저가커피가 없던 건가요? そんな中で今年韓国から初上陸したコーヒー店が人気を集めているんだそうです。その名もマンモスコーヒー。 우리나라에선 메머드 커피로 잘 알려진 저가 커피 브랜드죠. 지난해 일본에 처음 진출했는데 대용량 커피가 큰 화제가 되면서 뉴스에까지 등장했습니다. 思った以上に大きくて驚いてますね。飲みきれるかなっていう。 가격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비싼 정도지만 일본에선 용량 대비 가성비가 엄청나다고 입소문을 타면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다는데요. 훨씬 싸죠. 용량을 생각하면 이름처럼 맘보스 수준으로 넣어준대. 이래서 이제 가는 것 같고, 거기가 다 오피스 거리예요. 직장인들이 많은 강남 같은.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이 입소문을 타서 여기에서 한국 어떤 커피가 나왔는데 엄청 싸고 맛있다더라. 바에르라고 하는데 인스타그램 같은데 올리기 좋다. 이게 예쁘게 찍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친구들끼리 이제 찍어서 올린다든지 이런 용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일본에선 이렇게 커다란 커피 자체를 보기 어려웠다고 해요. 일본 저가 커피 시장은 양보단 순전히 가성비로만 승부를 보고 있었다는데요. 일본은 세계 최초로 캔커피를 대중화한 나라잖아요. 퀄리티가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캔커피를 즐기는 문화도 있거든요. 보통 한 캔에 100엔에서 150엔 정도 하는 캔커피를 마시거나 100엔짜리 원두커피를 마시거든요. 굳이 비싼 카페를 가지 않고 편의점으로 향합니다. 물론 저가커피 체인점인 도토루나 벨루체도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게 한국식 저가커피 매장과는 개념이 좀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S280, M이 330엔, 편의점 가격과는 꽤 거리가 벌어진 그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다. 커피만이 아니고 토스트나 이런 것들과 같이 간단하게 커피를 마시고 출근하는 그런 장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고급 커피를 파는 전문점들은 아예 대용량 커피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대요. 드립해서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양도 많이 안 줘요. 또 조그만한 그런 커피잔에 조금 담아줘요. 파격적으로 낮은 가격도 인기를 더한 요인이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원두값이 폭등하면서 일본도 커피값이 크게 오르고 있었거든요. 가성비를 대표한다는 편의점 커피들도 최대 200원씩 일제히 값을 올렸고요. 스타벅스도 커피값을 계속 올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양도 많은데 저렴하기까지 한 커피가 갑자기 짠 하고 등장한 거죠. 실제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는 벤티 사이즈가 565엔인데 메머드는 940ml에 400엔부터 시작하거든요. 양은 1.5배 많은데 가격은 더 저렴한 겁니다. 그럼 일본도 이제 우리나라처럼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대중의 사랑을 받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의외로 저가 커피가 반짝 인기에 그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일단 테이크아웃에 대한 인식 자체가 우리랑 아예 다르다고 합니다. 테이크아웃 비중이 한국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일본이 상당히 보수적인 사회라서 길거리에서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들고 다니는 그런 문화가 아니거든요. 게다가 일본에서는 식사와 커피가 결합된 세트 메뉴가 많은 편인데요. 우리는 왜 점심 먹고 카페에 따로 가서 커피를 사 먹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식당에서 아예 커피까지 세트로 판매하기 때문에 커피를 굳이 밖에서 들고 다니며 마시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하고요. 일본 사람들에겐 익숙하지 않은 커피 맛도 걸림돌이라고 합니다. 드립커피의 진한 맛, 풍미를 느끼면서 입가심을 하는 걸 더 좋아하는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저가형 커피를 마시면 일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처음 느끼는 것은 너무 싱겁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물론 이런저런 숙제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또 저가 커피 브랜드를 엄청 좋아할 수도 있다는데요. 왜 일본에 4차 한류가 불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선 K-팝이나 드라마 같은 콘텐츠를 넘어서 먹거리나 화장품 같은 한국 문화 전반이 유행하는 건데, 이런 분위기에서 한국형 저가 커피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드라마, 영화 등에서 한국식 아메리카노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여행을 오면은 꼭 이제 즐기는 것 중에 하나가 식후 아메리카노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 저가 커피가 반향을 얻어서 성장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게 일본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계속 오랫동안 커피를 마시고 싶어하고 들고 다니는 것도 그렇게 뭐 얘가 나쁘진 않을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는 젊은 층들이 이제 한국의 그 싱거운 맛을 선호하는 층으로 변할 수 있는가, 그 여부에 따라서 한국의 저가 커피가 장기적으로 인기를 끌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오픈 1년 만에 하루 1,400잔이나 팔려나간다는 1호점. 현재 3개만 운영 중인 매장을 올해 안에 15개까지 늘릴 거라는데요. 일본계 사모펀드의 인수 소식까지 더해지며 일본 내 성장에 모두의 눈과 귀가 모이는 상황. 저렴한 가격에 넉넉한 대용량, 여기에 한국식 테이크아웃 문화를 내세운 한국형 저가 커피는 잠깐의 유행으로 끝나게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소비 문화로 자리 잡게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고속열차 예매해보신 분들, KTX와 SRT 이 두 화면 익숙하시죠? 매진, 매진, 매진!
분명 출발 시간은 많은데 정작 예매할 수 있는 표는 하나도 없고요. KTX 들어 SRT 내려, SRT 들어 KTX 내려, M만 왔다 갔다 하다 표를 놓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특히 이런 좌석 부족 문제는 SRT에서 더 심각한데요. 3주 전에 해도 좀 예매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고 안전하게 맨날 한 달 정도 전에 예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SRT는 하루 평균 이용객 대비 좌석이 20%가량 부족한 상황이라 이용객들 불편이 크다는데요. 기차도 같은 거 쓰고 서버도 같은 거 쓰면 그냥 같은 회사 아니냐? 빨리 통합해. 너무 오래 끌었어. 어플 통합 빨리 해줘. 이런 M 문제 외에도 KTX랑 SRT는 그동안 왜 나눠 운영하느냐라는 질문을 계속 받아왔는데요. 그런데 이 두 열차가 드디어 통합된다고 합니다. 하나의 앱에서 KTX, SRT 결제와 발권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KTX와 SRT 간 열차 변경 시에는 취소 수수료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최근 좌석 부족과 중복 비용 절감, 장기적인 안전 문제 관리 등의 이유로 KTX와 SRT를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이거 당장 어떻게 바뀌는지 키워드로 빠르게 알아보면요. 우선 내년 3월부터 그동안 좌석 부족 지적이 많았던 SRT 전용 정거장 수서역에 KTX1 열차를 추가 투입하는데 이 열차는 955석 규모로 기존 410석짜리 SRT보다 좌석수가 2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또 기존에는 출발역에 따라 서울역은 KTX, 수서역은 SRT 이렇게 탈 수 있는 열차가 딱 정해져 있었는데요. 이것도 구분 없이 교차 운행한다고 합니다. 수서에서 출발하는 좌석이 좀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차량들을 조금 더 수서 쪽으로 이동시켜서 좌석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내년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KTX와 SRT 차량을 복합 연결해본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서울역에서 출발한 KTX가 부산역까지 갔다가 올라올 때는 수서역으로 돌아와 승객을 내리고 태우는 것도 가능해지고요. 또 지금까지는 SRT 열차로는 갈 수 없었던 강릉선이나 중앙선 같은 노선도 서울역에서 출발한다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이야기했던 예매 시스템도 결제와 발권이 한 번에 가능하게 하나의 앱으로 통일할 예정이라 KTX, SRT 열차 변경 시에도 취소 수수료 면제를 추진한다고 해요. 여기에 더해 기존의 KTX만 적용됐던 일반 열차 환승 요금 할인도 이제는 SRT에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SR을 타고 예를 들면은 대전에 내려서 대전에서 새마을호를 뭔가 타려고 하면 전혀 할인을 해주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KTX를 타고 대전에 내려서 새마을호를 타면 할인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SRT를 타시던 분들은 좀 불편하기도 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될 거고. 여기까지만 보면 통합 자체로 나쁠 게 없어 보이는데 그동안에는 왜 통합 논의가 번번이 흐지부지 됐을까요? 정부가 한국철도 역사에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SRT를 개통한 게 2016년인데요. 그전까지 사실상 하나였던 고속철도 운영 구조에 처음으로 경쟁 구도가 생긴 거라 이용자 입장에선 분명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먼저 SRT는 후발주자답게 운임료를 평균 10%가량 낮게 책정하면서 이용자들을 끌어모았고요. 이에 KTX는 2013년 폐지했던 마일리지 제도를 부활시켰어요. SRT가 그 당시에 특실에 타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과자 같은 거를 하나씩 줬어요. 그랬더니 KTX가 바로 그걸 따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서비스 경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두 회사는 지난 9년 동안 요금부터 서비스, 편의성 등 여러 방면에서 계속 경쟁해왔는데요. 그만큼 이번 통합을 두고 이런 유의미한 경쟁이 아예 사라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서비스나 요금에 대한 경쟁이 전혀 없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합을 시키면 거꾸로 이제 종래의 독점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그로 인한 부작용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또 잦은 철도 안전사고나 철도 공기업의 누적 부채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은 그대로 둔 채 조직 규모를 더 방대하게 만드는 게 맞느냐는 의견도 있고요. 파업 등 노사 갈등이 생기면 전체 철도 운영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서 통합 논의 과정에서 좀 더 정교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는 KTX, SRT 통합. 정부는 경쟁의 장점은 살리고 독점의 부작용은 관리하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요. 이번 열차 통합 추진, 열차 티켓 전쟁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까요? 우려하는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2025년 상반기 일본이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벌어들인 돈은 약 3조 6,065억 엔, 한화로 약 34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사상 최대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일본이지만 축제 같은 분위기도 잠시 이렇게 벌어들인 외화를 고스란히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바로 디지털 적자 때문입니다. 디지털 적자가 뭐냐면요.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비용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많은 경우를 말해요. 우리가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구독료를 원화로 결제하면 달러로 정산돼서 미국 본사에 지급되는데요. 이렇게 국내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소비가
달러의 해외 유출로 이어지는 거죠. 지금 디지털 시장은 사실상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꽉 잡고 있잖아요. 제조와 무역 중심이던 글로벌 산업 구조가 요즘 급격하게 AI와 디지털로 바뀌면서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후발주자들은 어쩔 수 없이 해외에 많이 의지하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발생하는 디지털 적자가 특히 일본의 경우 꽤 심각한 상황이라고 해요. 일본의 디지털 관련 서비스 수지를 보면 2014년에 약 2조엔 수준 적자였는데 2023년에는 5조 3천억엔 적자 규모가 넘어섰고요. 2024년에는 6조 8천억엔으로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상반기까지 보면 디지털 적자 규모가 3조 5천억엔 정도 되는데요. 일본의 상반기 여행 수지 흑자가 3조 한 6천억엔 정도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관광객 유치로 번 돈을 고스란히 디지털 적자로 다 날리고 있다. 일본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건 비교적 최근 2024년 디지털 적자가 일본 서비스 수지 전체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우선 빠져나가는 돈줄을 잡기 위해 해외 빅테크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기로 했는데요. 공공부문하고 기업부문에서 클라우드나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 비용 구조를 좀 더 투명하게 관리하고 특정 기업에 대한 종속을 줄여나가겠다라는 거 이와 함께 디지털 분야에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키우기로 했습니다. 콘텐츠 산업, 디지털 서비스, 소프트웨어하고 데이터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서 해외에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나아가서 디지털 인재 육성에도 힘을 쏟겠다는 계획인데요. 디지털 인재 부족이 곧 해외 서비스 의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력 양성과 스타트업 육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본. 그런 일본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은 곳이 있었으니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인공지능 후발주자인 건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는 좀 더 나은 상황인 걸까요? 지난해 우리나라 디지털 적자는 3분기까지 22억 달러 수준, 한국 돈으로 2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나은 상황이긴 한 게 삼성 스마트폰과 K컬처 덕분에 디지털 수지 중 음향, 영상 서비스 분야에서는 흑자를 내고 있다고 해요. 왜 삼성 스마트폰 사면 크롬, 유튜브 등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잖아요. 이렇게 미국 빅테크 기업의 앱을 스마트폰에 기본 세팅하는 대가로 삼성은 미국 기업으로부터 트래픽 획득 비용이라는 걸 받게 되는데요. 한국이 일종의 플랫폼 사용료를 받는 셈이죠. 또 K-팝, 한류 드라마 수입은 2020년 8억 달러에서 2024년 22억 달러까지 늘어나 넷플릭스 구독료 등으로 빠져나가는 달러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디지털 소비자면서 동시에 일부 공급자기도 하다는 게 일본과 다른 점인데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한국과 일본의 디지털 적자 규모가 2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혹시 일본 인구가 한국보다 더 많기 때문일까요? 일본이 한국의 2배 조금 더 되죠. 그러면은 디지털 적자 규모도 3배, 4배, 5배 정도 되면 이해가 되지만 10배 이상 20배까지 된다는 거는 단지 인구수 차이보다도 산업 구조 에서 오는 차이가 더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적자를 예전부터 산업 문제로 인식하고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해왔다는 경험이 있습니다. 디지털 적자를 컨텐츠 산업, 게임 산업, 플랫폼 연관 산업하고 연결된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을 해왔고 K컬처 같은 디지털 수출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을 해왔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 한국의 사례에서 틀을 얻고자 하는 측면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도 방심할 수 없는 게 삼성전자나 K컬처의 인기가 시들해지면 디지털 적자가 급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또 최근 생성형 AI 유료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디지털 적자가 2024년에 비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해 1월에서 10월까지의 챗GPT 다운로드당 매출을 보면 1위 미국의 뒤를 우리나라가 잇고 있습니다. 국가별 다운로드 비중은 21위였지만 매출은 2위를 차지한 건데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챗GPT 유료 이용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안 쓰면 불편할 텐데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인공지능 후발주자는 디지털 적자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디지털 적자를 줄이려면 결국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 핵심인데요. 우리가 좀 더 필요한 게 B2C보다는 B2B가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B2B 분야의 소프트웨어, 산업용 AI, 보안, 데이터 서비스처럼 해외에서 반복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조업 위주의 무역을 펼쳤던 우리나라와 일본. 디지털 적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동원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주사만 맞아도 살이 빠진다? 요즘 전 세계를 뒤흔든 약이 있죠. 바로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주사형 비만 치료제입니다. 특히 위고비는 국내 발매 1년 만에 누적 매출이 4천억 원을 넘을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올해 초 다이어터들에게 또 다른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위고비 알약 출시 소식입니다.
기존 위고비는 일주일마다 주사를 맞아야 해서 무섭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거부감 덜한 알약으로 먹으면서 살을 뺄 수 있다고 하니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알약이면 해볼만한데? 한국 언제 들어오나요? 알약은 몰래 먹기 싹 가능. 주가도 반응했습니다. 지난 5일 위고비 알약이 출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약사인 노보 노디스크 주가는 일주일 만에 8% 넘게 올랐습니다. 화제의 위고비 알약, 하루 한 알 복용하면 되고 주사처럼 낮은 용량부터 시작해 점차 용량을 늘리는 방식인데요. 기존 주사제처럼 냉장 보관이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주사에 비해 가격 부담도 좀 줄었는데요. 미국 기준으로 보면 주사용 위고비는 월 349달러, 우리 돈 50만 원 정도인데요. 반면에 알약은 용량에 따라 많게는 43만 원, 적게는 21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엔 언제쯤 출시될지도 관심이 모이는데요. 주사용 위고비가 미국 출시 이후 우리나라에 올 때까지 3년 이상 걸렸던 걸 감안하면 경구제도 국내 출시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효과는 어떨까요? 임상시험에선 먹는 위고비를 64주간 복용했을 때 체중이 평균 16.6% 정도 감소했다는데요. 제약사는 알약과 주사제가 효과면에서 큰 차이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없는지도 궁금한데 크래비 내분비 대사내과 교수님과 약사님께 직접 물어봤는데요. 위고비 알약의 경우 복용 방법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데 이게 은근 까다롭다고 합니다. 먹는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150ml 이하로 복용을 하고 먹고 나서 30분 이내에 식사를 포함한 어떠한 다른 약을 같이 복용하거나 그러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잘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실상 흡수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사용 위고비가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알약과 주사제는 흡수율에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생체 이용률이 좀 떨어지거든요. 세미글루타이드는 일종의 단백질 성분이기 때문에 그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량을 합성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기존의 주사제가 갖고 있는 정도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도 주사제보다는 약간 효과가 떨어진다. 결론적으로 주사용 위고비가 더 직접적인 효과가 있지만 경구용 알약도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건 아니니 주사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겐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혹시 주사제보다 부작용이 더 생긴다거나 하진 않을까요? 알약을 복용을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위장관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심, 미식거림, 그다음에 구토 증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먹는 위고비가 조금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고비 성분은 GLP-1 유사체라고 해서 식욕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더부룩함, 입마름, 변비 등이 생길 수 있고 심하면 췌장염도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메스꺼운 증상은 알약 형태로 복용할 때 더 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각에서는 간 독성 문제도 거론됐는데 위고비 성분은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단백질류와 비슷해서 그 정도로 영향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복용법이 간편해졌다고 해서 남용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만 BMI 지수 등에 따른 처방하에 조심히 사용해야 하는 건 똑같다고 합니다. 또 운동 없이 지나치게 약에만 의존해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는데요. 꿈에 비만 치료제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약제를 썼을 경우에 지방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체중이 빠지는 만큼 근육도 손실이 되고요. 위압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러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편한 건 그만큼 대가가 있거든요. 식단 조절과 그다음에 운동을 통해서 체중 관리를 하는 게 최우선이고요. 비만으로 인한 만성 질환들, 성인병들, 생활습관병들이 생길 수 있는 분들이라면 다이어트 약들을 통해서 체중 감량을 해볼 수 있다 정도로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위고비의 경쟁 제품 마운자로의 제조사도 알약 출시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데요. 비만 치료제 시장의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를 받는 위고비 알약.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기묘한 이야기도 마지막 시즌이라 넷플릭스에서 볼 것도 없는데 새로 나온다는 해리포터 시리즈부터 왕좌의 게임, 슈퍼맨의 추억의 미드 프렌즈까지 이거 다 넷플릭스에서 보면 좋겠다 싶잖아요. 그런데 넷플릭스가 이 모든 콘텐츠를 보유한 워너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상상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시작은 지난 5일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를 7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조 원에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아니 아무리 넷플릭스라고 해도 100조 원이요? 이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싶은데 넷플릭스가 이렇게 나오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뭐니 해도 바로 돈 때문인데요. 왜 요즘 넷플릭스 보면 구독료 올리려고 계속 간보고 있잖아요.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와중에 그 돌파구로 워너를 찾았다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왕좌 게임만이 아니라 밴드 오브 브라더스, 더 오피스,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넷플릭스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거고요. 넷플릭스가 구독료를 인상할 여지도 생기게 되는 건 거죠. 그리고 왜 우리 디즈니 보면 굿즈부터 테마파크까지 지식재산권, 그러니까 자체 IP를 활용한 사업으로 엄청 잘 나가잖아요. 워너브라더스가 보유한 검증된 IP들을 굿즈 같은 라이선싱 사업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보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 바로 OTT 스트리밍 기업을 넘어 콘텐츠 제작사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건데요. 넷플릭스가 지금도 영화를 간헐적으로 극장에서 상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오스카를 받기 위해서이거든요. 넷플릭스가 이 전 세계 영화제라든지 아니면 오스카상 같은 것에서 얻어들일 수 있는 명성 또는 경제적인 효과를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넷플릭스는 그렇다 치고 워너브라더스는 100년 역사의 영화 스튜디오인데다 최근에도 듄 시리즈에 F1 더 무비 같은 흥행작도 많은데 왜 넷플릭스 인수에 동의한 건가 싶잖아요. 사실 워너브라더스는 2022년 디스커버리를 인수한 뒤부터 3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 중인데요. 지난해 순손실만 1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5조 원에 달합니다. 이 상황을 눈여겨보던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에 손을 내민 거예요. 그럼 이렇게 넷플릭스와 워너브라더스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로 끝나는 건가 싶었는데 이 합병에 있습니다. 손을 든 곳이 있었으니 바로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입니다. 파라마운트도 탑건부터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까지 시장 점유율 5위의 영화 스튜디오인데요. 점유율 3위인 워너브라더스를 흡수해 더 몸집을 키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대요. 미디어 산업의 변화하는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같은 입장에 있는 스튜디오를 합병해서 옛날과 같은 거대 스튜디오로 남으려고 하는 일종의 살아남기 위한 인수 시도가 아니었나. 넷플릭스의 강력한 자본력에 잠시 움찔했던 파라마운트지만 중동 머니까지 등에 업고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이번엔 적대적 인수 합병, 그러니까 주주들로부터 직접 주식을 사들여 워너브라더스 경영권을 가져오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자기보다 더 작은 스튜디오한테 먹힌다는 건 워너브라더스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전 세계 1등인 넷플릭스한테 먹인 게 더 나을 수 있어 라는 그런 자존심도. 그런데 넷플릭스가 어찌저찌 파라마운트를 이기더라도 여전히 큰 산 하나를 넘어야 하는데요. 바로 독과점 문제입니다. 이번 인수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하는 건 워너브라더스의 OTT 서비스 HBO Max인데요. 미국 OTT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차지하는 넷플릭스가 3위 HBO Max까지 인수해버리면 이거 시장 지배력이 너무 과해지는 거 아니야? 하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진 미국 정부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독점국이라고 해서 23년도에 이제 합병 가이드라인을 새로 개정을 했어요. 시장 점유율이 30% 이상이면 이거는 착수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넷플릭스와 HBO Max의 시장 점유율을 합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30%를 훌쩍 넘는데 이걸 넷플릭스가 몰랐다? 그럴 리 없잖아요. 그럼 넷플릭스의 진짜 계획은 뭘까요? 넷플릭스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우리의 시장은 전체적인 미디어, 그러니까 콘텐츠 시장으로 봐달라. 우리는 유튜브, 틱톡 이런 애들이랑도 같이 경쟁하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 경제 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경쟁 상대는 아마존 프라임 정도가 아니라 유튜브, 틱톡 같은 글로벌 업체들이야 라는 점을 강조해서 독과점 의혹을 비껴갈 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과 여론까지 등에 업겠다는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도 결국 독과점 판결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수합병 얘긴 아예 없던 게 되거나 강제 조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다는데요. 실제로 2019년 디즈니가 폭스를 인수했을 때도 미국 정부가 독과점 문제를 제기해서요. 살 땐 사더라도 스포츠 채널인 폭스 스포츠는 빼 라는 시정 명령을 받고 조건부 합병을 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다소 불리해 보이는 넷플릭스와는 달리 파라마운트는 조금 더 여유가 있다는데요. 파라마운트의 스트리밍 서비스인 파라마운트 플러스가 넷플릭스에 비해 규모가 턱도 없이 작기 때문입니다. 파라마운트가 갖고 있는 파라마운트 플러스의 영향력이 되게 적어요. 워너브라더스가 파라마운트랑 손을 잡으면 반독점 문제는 거의 없거든요. 여기에 넷플릭스에 남은 마지막 변수가 하나 더 있으니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넷플릭스는 워너의 사업체 중에 스트리밍, 스튜디오 사업만 인수하겠다고 한 반면 파라마운트는 CNN 같은 워너의 케이블 TV까지 전부 인수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최근 트럼프가 워너 인수할 거면 CNN까지 함께 사야 돼 라고 말했는데 이걸 의식한 거 아니냐는 거죠. I think CNN should be sold because I think the people that are running CNN right now are either corrupt or incompetent. 트럼프가 CNN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폭스뉴스 좋아하잖아요. 파라마운트가 우리가 CNN 인수하면 CNN의 변화도 우리가 주겠다라고 트럼프한테 약속을 했대요.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미국 정부가 파라마운트에 힘을 실어주고 싶어하는 거 아니냐는 반응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그런 거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We have to see the Netflix percentage of market, Paramount. I mean, none of them are particularly great friends of mine. I want to do what's right. 워너브라더스를 둘러싼 쩐의 전쟁. 트럼프 대통령까지 참전하면서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과연 넷플릭스와 파라마운트 둘 중 승자는 누가 될까요? 해리포터 정말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넷플릭스야 어떻게 되든 구독료만 올리지 말아라. 흑백 요리사에서 나무를 활용한 음식을 선보이며 최종 6위에 오른 사찰 음식 명장 선제스님. 늘 온화한 모습으로 정성껏 요리하는 장면 많은 분들이 기억할 텐데요. 그런데 이런 선제스님도 단호하게 선을 그은 식재료가 있으니 바로 간장입니다. 발효 음식은 독을 막아준다. 그런데 진간장 같은 화학간장은 그런 역할을 못한다며 아예 끊으라고 말했는데요. 과거 선제스님의 인터뷰에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와 진짜 몰랐어. 헐 우리 집에 진간장 있는데? 나 진간장밖에 안 산단 말이야. 진간장 정말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시중에 판매되는 간장 중 우리가 가장 흔히 쓰는 양대 산맥이 있죠. 진간장 그리고 양조간장. 보통 요리나 조리법에 따라 다르게 쓰는데 이 두 간장 아예 태생부터 다른 간장입니다. 간장은 제조 방식에 따라 한식, 양조, 3분해, 효소분해, 혼합 이렇게 나뉘는데요. 먼저 양조간장, 콩이나 밀 같은 곡류에 누룩균을 넣어 발효시켜 만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방식입니다. 식품 유형도 그대로 양조간장이고요. 만드는데 최소 6개월, 길게는 3년 이상 걸리죠. 반면 진간장은 식품 유형으로 보면 대부분 혼합간장에 해당하는데요. 앞서 말한 그 양조간장에 3분해 간장을 섞은 형태입니다. 3분해 간장은 염산 같은 산을 사용해 단백질을 빠르게 분해하는 방식으로 발효가 아니라 화학적 분해에 가깝습니다. 짧게는 수십 시간, 길어도 2-3일이면 만들어지지만 단백질을 빠르게 분해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다고 해요. 선제스님이 진간장을 비판적으로 바라본 이유도 진간장에 섞인 3분해 간장 때문이죠. 3분해 간장을 만들 때 식용염산을 사용하게 되면은 염산에 있는 염소 성분이랑 간장의 원재료에 있는 지방 성분이랑 만나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비의도적 오염물질 3-MCPD라고 하는 물질인데 유해한 물질이기는 한데 이게 간장에만 생성되는 건 아니에요. 3분해 간장은 제조 과정에서 3-MCPD 같은 유해물질이 생길 수 있는데요. 다만 이 물질들은 간장뿐 아니라 빵, 과자류 같은 다른 가공식품 제조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요. 현재는 대부분 기준치 이하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도 진간장이 유독 나쁜 이미지를 갖게 된 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 이야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은 군수물자를 빠르게 생산하기 위해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는 3분해 간장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했는데요. 이때부터 3분해 간장이 자연스럽게 우리 식문화에 자리 잡게 됩니다. 특히 그때는 식품안전 개념이 지금만큼 확립되지 않아서 간장을 만들 때 카라멜 색소 같은 각종 첨가물을 넣기도 했고 간장에서 사카린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3분해 간장을 섞어 만든 게 진간장이라니 일종의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후 식품위생 개념이 자리 잡고 간장 속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치도 마련되면서 철저히 관리되기 시작했는데요. 기준치를 넘긴 진간장들이 몇 차례 회수된 적도 있지만 이건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대요. 게다가 요즘 우리가 먹는 진간장이 전부 혼합간장인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진간장이라고 하는 게 제품명이에요. 원래는 진장이라고 따로 또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한식 간장을 오래 숙성을 하면은 색이 진해져서 진장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진간장이라고 하는 형태로 제품으로 출시돼서 진간장이 대명사처럼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똑같이 진간장이라고 적혀 있어도 어떤 제품은 혼합간장, 어떤 제품은 양조간장으로 나뉘어 있고요. 실제로 회수된 진간장들도 대부분은 혼합간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궁금증. 회수되는 간장 대부분이 혼합간장이라면 아예 안 만들면 되지 않나 싶을 수도 있지만 혼합간장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많다고 합니다. 맛의 일관성이나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대량조리나 외식이나 급식 환경에 쓰이기 적합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냥 제조 철학이나 맛의 방향이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소비자가 뭘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선택하면 된다. 또 간혹 회수되는 간장이 있을 뿐 모든 간장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는 철저하고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간혹 기준치가 초과되는 제품이 회수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기도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 감독 시스템이 아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실제 국내 간장 기준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기준보다 약 20배 더 엄격하고 조금이라도 기준치를 넘으면 빠르게 회수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럼 여기서 결론. 혼합간장인 진간장은 제조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인 3-MCPD가 생성
생성될 수는 있지만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그런데도 불안하다면 간장 용기 뒷면에 쓰인 간장 유형을 확인해 양조 간장이나 한식 간장을 사는 걸 추천. 또 전문가들에게 보다 맛있는 간장을 살 수 있는 꿀팁을 물어봤는데요. 모두 입을 모아 제품 뒷면에 적힌 TN 함량, 즉 총질수 함량이 높을수록 감칠맛이 뛰어나다고 하니까요. 맛 좋은 간장 사고 싶은 분들 꼭 확인하고 구매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크랩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또 궁금한 다른 식재료들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거 아주 못됐잖아요. 불법을 감행을 하면서 단속을 피하려고. 대통령이 직접 강한 어조로 질타한 대상, 바로 중국 어선입니다. 우리 바다를 침범한 불법 조업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인데요. 비단 우리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 역시 이 중국 어선들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대체 지금 바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밤바다 한가운데 마치 떠있는 공장처럼 거대한 선박이 빛을 뿜어냅니다. 배 양옆으로 빼곡히 늘어선 기계들은 쉴 새 없이 줄을 감습니다. 중국 오징어잡이배입니다. 이곳은 남미 아르헨티나 인근 해역 마일 201이라 불리는 곳으로 매년 12월이면 수백 척의 중국 원양 어선단이 몰려듭니다. 오징어가 많이 잡히는 대표적인 황금어장이기 때문인데요. 오징어는 밝은 조명과 미끼를 이용해 밤에 잡는 어종이라서 이 일대 밤바다는 강한 불빛이 길게 이어진 하나의 띠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중국 오징어 어선의 불빛은 우주에서도 식별될 만큼 그 규모가 압도적입니다. 실제로 이 해역에서 오징어를 잡는 전체 원양 어선의 약 75%가 중국 국적선이라는데요. 중국 어선 한 척당 어획 시간도 지난 수년 사이 크게 늘었습니다. 국제 비영리 단체인 환경정의재단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갑판 위로 오징어가 넘쳐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너무 많이 잡혀 다시 바다에 버려지는 오징어도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오징어를 쓸어 담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사실상 규제도 감독도 없다시피 해요. 아르헨티나의 배타적 경제 수역, 이익이 바로 바깥이기 때문입니다. No sucede por fuera de ella, donde la flota extranjera que opera en ese lugar lo hace sin ningún tipo de manejo, ningún tipo de control ni límite de captura. 이 과정에서 일부 중국 어선이 이이지 안으로 들어와 불법 조업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아르헨티나 해군이 매년 감시와 단속에 나서지만 중국 어선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감시를 피하려고 레이더를 아예 끄고 조업하기도 한다고 해요. 이 때문에 오징어가 주요 수출 품목인 아르헨티나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오징어 어획량의 4분의 1 가까이를 중국이 가져가고 있는데요. 연간 피해 규모가 7억 달러, 우리 돈 1조 원 정도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Esto es decir, legislar el agua de manera correcta para que deje de suceder. Es mucho dinero el que se fuga. 환경단체들은 중국 어선이 어린 개체까지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아예 씨를 말리고 있다며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징어는 상어나 물개 같은 여러 해양 생물의 주요 먹이인데다 수명이 짧고 개체수 변동이 워낙 커 남획에 가장 취약한 어종 중에 하나라고 해요. Una disminución abrupta de la abundancia del calamar se produciría un desequilibrio en toda la cadena trófica. Eso está claro. 이런 상황은 아르헨티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중국 오징어 원양 어선단으로 인해 다른 남미 국가들은 물론 여러 나라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특히 서아프리카 감비아 연안에서는 오징어뿐 아니라 어종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잡아가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마일 201 해역처럼 각국의 이이지 바깥 규제를 받지 않는 공해상이라 사실상 속수무책이라고 해요. 중국이 이처럼 오징어 조업에 집중하는 배경에는 급증한 내수 수요가 있습니다. 2010년대 이후 중국 가정 식탁에 오징어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서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요. 여기에 한 해에 수조 원에 달하는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세금도 깎아주고 기름값도 주고 배 건조 비용까지 나라에서 보태주다 보니 중국 원양 어선단은 자국 내 수요를 채우고 수출까지 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을 쓸어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바다, 우리 식탁은 어떨까요? 오징어 10,000원에 한 3마리 정도 오면 저희들도 판매하기도 쉬울 텐데 한 마리 10,000원 정도 하니까 바다에서 오징어 안 나네? 5시쯤 돼가 가가지고 요거밖에 못 잡았잖아. 우리 바다에서 오징어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다는 소식 이미 몇 년 전부터 접하셨을 텐데요. 실제로 오징어 어획량은 해마다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2024년엔 약 13,000톤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지난해 반짝 늘긴 했지만 전문가들은 수온 변화에 중국의 대규모 조업까지 겹쳐 이미 오징어 자원 고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징어는 국가 경계를 넘나들며 회유하는 종이다 보니까 주변국 간의 경쟁적인 조업이 이제 이어졌고요. 해외 연구에서는 중국 어선이 북한 수역에서 오징어를 좀 비정상적으로 조업한 사례를 언급한 바는 있습니다. 이렇게 자원 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수온 상승과 같은 해양 환경 변화가 더해지면서 오징어 자원 감소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도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재작년 46척, 지난해엔 50척이 넘는 중국 어선이 납포된 건데요. 현재 중국 어선 지그재그로 항해하며
조업하며 등산 방해하고 있음. 밤이나 기상 악화 등을 틈타 게릴라식으로 조업하며 단속을 피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잡아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회라든가 초밥이라든가 이렇게 날생선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면서 중국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돈벌이가 되는 거죠. 결국 대통령까지 나서 강경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그거 아주 못됐잖아요. 불법을 감행을 하면서 단속을 피하려고 열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야지. 해경은 우선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 사실상 벌금을 최대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벌금을 대폭 상향하면은 불법적이 줄어드는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이게 결국에는 경제적인 문제라서 손해봐가면서까지 들어오지는 않겠죠. 하지만 국제사회의 이딴 비판에도 중국 당국은 자국 어선이 국제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한때 국민 생선으로 불렸던 오징어, 명태에 이어 오징어마저 우리 바다에서 사라지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탐내는 그린란드, 히토리를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 세계는 지금 총성 없는 광물 전쟁 중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히토리 수출 통제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其目的是制止在军事化和拥核企图，完全正当、合理、合法。 일본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国際的な慣行と大きく異なり、決して許容できず、極めて遺憾であります。 그런데 이거 중국과 일본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까지 불똥이 튈 수도 있다고요? 일단 대체 히토류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난리인가 싶은데 히토류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21세기 산업 패권의 상징이자 경제 안보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히토류가 사실 희귀할 희자를 쓰긴 하는데 실제로 우리 지구상 지각 내 매장량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연구자석에 많이 쓰이고요. 이것들을 원료로 해서 전기차라던가 풍력 터빈 또는 무기라던가 전투기 이런 데에 사용이 됩니다. 히토류는 주기율표에 있는 성질이 비슷한 17가지 원소를 통칭하는데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형광체, 광학필름 등 첨단 전자제품의 필수적인 핵심 부품으로 활용됩니다. 또 국방, 에너지 산업 전반에서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유독 집착하는 이유, 이것도 다 이 히토류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린란드에는 히토류 추정 매장량만 15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전 세계 히토류 시장을 중국이 사실상 꽉 잡고 있거든요. 2024년 기준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 39만 톤 가운데 중국이 27만 톤, 그러니까 전체의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호주 등이 뒤를 잇고는 있지만 중국은 생산량뿐 아니라 정제와 가공 분야에서도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중기치료가 없으면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연구자석을 만들 수가 없는데 지금 중국에서만 생산 가능하고 에너지비도 낮고 인건비도 낮고 환경비도 낮으니까 전 세계에서 어느 곳보다도 굉장히 유리하고, 그러니까 히토류를 보유한 나라는 많지만 정제나 분리 같은 핵심 공정을 제대로 갖춘 나라는 거의 없다는 건데 왜 유독 중국에만 집중된 걸까요? 히토류를 전부를 분리해달라면 아주 독성 화물질을 처리해야 되는데 방사능 물질도 함께 사출이 됩니다. 90년대까지는 미국이 세계 최대 생산국이었어요. 환경비 때문에 생산을 못하니까 몽땅 중국에다가 이제 기술을 다 넘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기술을 독점하게 됐고, 그러니까 지난 30년간 국가주도로 기술을 축적해가지고 그 당시에 등소평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운동에 석유가 있다면 우리는 히토류가 있다라고. 중국은 비교적 값싼 노동력과 느슨한 환경 규제를 바탕으로 다른 나라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히토류 생산을 이어왔고요. 그 결과 중국은 글로벌 히토류 시장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히토류를 종종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2010년에도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일본과 영토 갈등이 벌어지자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 조치로 일본의 자동차, 전자, 정밀 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고 자원이 외교적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가 되기도 했는데요. 단기간 내에 다른 물질로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은 글로벌 첨단 산업 공급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일본은 2010년 히토류 수출 제한 사태를 겪으며 대비에 나섰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일본이 2010년에 그런 히토류 분쟁을 겪고 나서 당시 히토류 공급망 취약성 줄이자고 한 10억 달러 수준의 대대적인 정부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완전히 탈피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 히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에 대한 비축량을 늘리고자 노력
노력하고 있고, 다만 비축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거든요. 우리도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 고려아연이 미국 히토류 기업과 손잡고 연간 100톤 규모의 히토류 생산에 나선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이러한 노력으로 글로벌 핵심 광물 공급망 재편 흐름과 맞물리며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방도 본격적인 제재에 나섰는데요. 미국은 지난 12일 히토류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G7 회의를 소집했고요. 이 자리에서 G7 재무장관들은 히토류 가격 하한선 도입 등 중국을 견제할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첨단 산업과 국가 안보의 핵심 자원 히토류. 이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갈등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또 중국의 영향력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근 현대차 주가가 미친 듯이 치솟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무려 70%가 넘게 올랐는데요. 이러한 현대차의 약진 뒤에는 바로 이 로봇 아틀라스가 있습니다. 아틀라스는 현대차 산하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제작한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시연을 위해 터벅터벅 걸어가는 모습은 마치 직장인을 연상시켰고요. 백덤블링을 한 뒤 자세를 잡거나 인간을 초월한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하며 이목을 끌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었던 거는 아틀라스가 백플립을 한 뒤에 살짝 휘청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착지 순간에 충격을 스스로 감지하고 균형을 잡는 게 되게 고난이도인데 이걸 완벽하게 작동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이런 행사에서 로봇은 TV나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에 밀려 조연 역할 정도에 그쳤었는데 올해는 당당히 주연 자리를 꿰찬 겁니다. 그동안 실생활에서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AI의 발전은 우리가 실감할 수 있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화면 속에서 작동하는 가상의 존재에 불과하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AI가 결합된 로봇이 등장하면서 가상현실에만 머무르던 AI가 마침내 현실에서도 기능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태 그 AI의 발전이 비약적으로 있었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만 돌던 AI의 비약적 발전을 물리적으로 전환해 줄 수 있는 툴이 바로 로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크게 성장해왔습니다. 2024년 36.8억 달러 수준이었던 시장 규모가 2025년 56억 달러로 50%가 넘게 증가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아예 2035년 휴머노이드 잠재 시장 규모가 약 60조 달러, 우리 돈 약 8경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죠. 전 세계적으로 노동 부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시장은 필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시장에 진입해서 실제 환경 데이터를 확보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기술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커질 것 같습니다.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에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기술도 정말 중요한데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로봇 부품에 필요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제조 기술 모두 갖추고 있고요. 또 노동자 수 대비 로봇 대수를 수치화한 산업용 로봇 밀도는 우리가 압도적인 세계 1위인 만큼 로봇을 활용한 제조 경쟁력 유지에도 진심인 나라라서요. 로봇 분야에선 우리나라가 다른 후발주자들에 비해 나름 경쟁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어요. 와, 그럼 우리나라가 앞으로 로봇 산업을 주도하는 건가 기대했는데 아쉽게도 현재 글로벌 로봇 시장은 미국과 중국으로 양분된 상황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초로 로봇을 상용화한 나라로 로봇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데요.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경험을 한 거예요, 미국이. 스마트폰에서 iOS라든지 안드로이드 같은 것도 안 따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만 지배하면은 이런 쪽은 결국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 머리를 장악하면 손발을 쫓아온다. 중국은 하드웨어를 꽉 잡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릴 만큼 압도적인 제조업 능력을 앞세운 건데요. 나아가 중국은 아예 로봇 산업을 국가 프로젝트로 두고 엄청난 지원을 쏟아붓고 있는 중입니다.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 물론 국영 기업까지 동원해 로봇을 사주면서 로봇 수요를 직접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로봇을 개발했을 때 회사가 부담을 다 지게 하지 않거든요. 1+1 정책, 로봇을 팔면 그 제품가를 그대로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정책들이 있어서 제품군이 만약 겹치게 되면 중국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네, 작년 9월에 항저우에서 휴머노이드를 전시를 했는데 그게 한 100개 정도가 넘더라고요. 그 중국인 교수 친구한테 와, 너네들 되게 회사가 많다라고 했더니 그러면서 이거는 다 항저우에 있는 회사들만 소개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중국은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어느 정도 자급자족이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해 막강한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중국은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점유율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에 반해 서구권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테슬라는 1% 수준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각에선 시장을 선점한 중국이 향후 로봇 산업의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갈수록 치열해지는 로봇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제조업 강점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고 해요. 미국은 지금 초조합니다. 로봇을 기능이라고 하는 AI 쪽도 미국을 굉장히 쫓아오고 있어요. 미국은 제조업이 지금 완전히 공동화돼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주는 거예요. 대륙에서 동상이몽이겠지만 미국은 제조업, 우리는 분야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된다. 시간이 많지 않다.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우리나라도 휴머노이드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K-휴머노이드 연합을 출범시켰고 앞으로 150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국민 성장 펀드를 조성해 AI와 로봇 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는데요. 치열한 글로벌 로봇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집안에서 세탁기를 없애겠다. 야심찬 포부로 시작한 이 업체. 물론 모든 집의 세탁기를 없애지는 못했지만요. 세탁업이 사양산업이라 불리며 동네 세탁소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 이 업체는 1위를 유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017년 400억대 매출에서 2023년 900억대로 올라오더니 지난해 엄청난 매출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도 가파르게 성장 중인 이 기업, 바로 크린토피아입니다. 크린토피아가 대중에게 각인되기 시작한 건 바로 이 와이셔츠 한 장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동네 세탁소에서 와이셔츠 한 장에 2,500원을 받던 걸 크린토피아는 단돈 5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을 제시했는데요. 크린토피아가 가맹점이 있고 물을 세탁해주는 지사들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세탁을 해주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를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동네 세탁소보다는 가격이 엄청 저렴할 수 있다. 세탁소가 프랜차이즈다? 그것도 균일가에 엄청 싸게? 기존 경쟁업체인 동네 세탁소와 큰 차별점을 둬서요. 크린토피아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건데요. 표준화와 정찰제 이런 걸 통해서 어디에서나 유사한 가격으로 유사한 품질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사업 모델의 전환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치만 이렇게 싼 가격으로 승부를 보려면 아무래도 많은 손님을 불러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업 초기 가맹점 수가 별로 없을 때는 적자 신세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크린토피아가 사업을 시작했던 1992년에는 가맹점이 16개 뿐이었거든요. 설상가상으로 IMF까지 오면서 이거 사업 접어야 하나 싶었는데 오히려 이때가 큰 기회가 됐습니다. 세탁 편의점이라는 이름으로 세탁물만 받아 관리해주면 되기 때문에 IMF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특별한 기술 없이도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돼준 거예요. 게다가 싼 가격이라 불황을 덜 탄다는 입소문까지 나면서 가맹점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98년 100개를 넘어서더니 10년 만인 2008년 무려 1000개의 가맹점을 돌파,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수준까지 쭉쭉 치고 올라오게 됩니다. 크린토피아는 단순 가맹점 확장에만 집중하지 않고 소비자 수요에도 발빠르게 대응했는데요. 2000년대 1인 가구 증가가 화두로 떠오르자 주저없이 코인 세탁점을 선보인 겁니다. 코인워시가 전체 3,459개 점포 중에서 한 841개 정도 되고요. 예측에 발맞춰서 코인워시 매장을 많이 증가를 시켰고 그 덕에 매출이 일정 부분 확장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또 매장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기존 방식도 과감히 바꾸기로 하는데요. 런드리고나 세탁특공대 같이 비대면 세탁 서비스를 시작한 사업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크린토피아도 지난해부터 배송 서비스를 도입해 비대면 세탁 서비스에도 뛰어든 거예요. 시장 보호 차원에서 또 어떤 브랜드력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B2C 시장도 수호를 해야 되는 거고 크린토피아 입장에서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디지털화하고 있는 거죠. 기업을 대상으로 한 B2B 세탁 사업도 본격화하는데요. 2015년부터는 병원들을 대상으로 의료 세탁 서비스를 시작하고요. 2023년에는 호텔 세탁 서비스 전문 기업 크린워시까지 인수합니다. 호텔 세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업종이에요. 이게 허가제입니다. 결국 호텔 세탁 영역의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종의 진입장벽인데 진입장벽을 인수를 통해서 넘어던 거고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B2C는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B2B는 공장의 가동률을 극대화하면서 대규모 물량을 확보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점점 몸집을 불리더니 2021년 사모펀드에 무려 1,900억 원대에 인수돼 화제가 됐는데요. 인수 후엔 기존의 로고에서 머리만 남았다는 리브랜딩도 감행하고요. 가맹점도 더 많이 늘리면서 현재 몸값만 6,300억 원, 인수가의 3배가 넘는 걸로 추정됩니다. 특히 작년에 매출이 급성장하는데요. 아니, 작년에 빨랫감이 갑자기 많아진 건가? 가맹점으로 잡히던 매출을 크린토피아 가맹 본부 쪽에서 잡히게 하는 일부 방식의 변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매출이더라도 회계 기준을 바꾸면서 매출이 좀 늘어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아하! 그러니까 세탁물이 갑자기 늘어난 건 아니고 매출 개선 방식을 바꿨기 때문인 건데, 물론 사업 다각화로 매출이 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재 다른 사모펀드로의 매각을 추진 중에 있어서요. 그걸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과의 마찰도 있었는데요. 최근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오프라인 점포들을 소외시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더 매장으로 와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현재 가맹본부가 하고 있는 정책은 매장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다 가능하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고객들을 위한 프로모션을 마구마구 하고 있기 때문에 매장에 계신 분들은 더 소외
후회가 된다. 여기에 더해 세탁업 자체가 마주한 한계도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큰 숙제라고 해요. 세탁업과 경쟁할 수 있는 게 오히려 패스트 패션이라든가 의류예요. 좋은 의류가 나오거나 아니면 빨지 않아도 되는 의류가 나온다는 건 결국 세탁업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고, 또 의류 관리 제품들도 있잖아요. 스타일러라든가 이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 전개가 되다 보면 세탁업도 언젠가는 매출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 늘리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다. 그래서 좀 더 다른 사업을 다각화하는 것, 이게 크린토피아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닐까 전망을 해봅니다. 국내 세탁업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던 크린토피아. 최근 세탁뿐만 아니라 청소 시장에도 진출하며 사업 범위를 더 넓혀가고 있는데요. 크린토피아의 이런 변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